안녕하십니까. 앵콕학원에서 신일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국어과 김건용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이제 2024학년도 그냥 올해 2학기 신일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내신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가볍게 인사말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앵콕학원에서 국어과를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이쪽 앞에 있는 세일학원에서 한 3년 반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일고등학교 내신 대비도 약 3년 이상 해온 경력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전이야 뭐 실제로 고등학교 이 재수학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전 학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에서 국어과 이제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일고등학교 국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은 이 정도로 하고요. 바로 1학기 내신부터 바로 분석을 들어가자면 이게 이제 한 문제씩입니다. 그래서 총 3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중간고사 문제 치고는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교과서 범위 밖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생소하게 학생들이 받아들였을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도 학생들한테 흔히 배우는 뭐 자음군 단순하다, 그 다음에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학교 선생님이 직접 만드는 보기 박스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엄청난 생소함을 던져줬다. 그냥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그냥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많이 풀면 성적이 잘 나오죠. 근데 신일고등학교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출제를 잘합니다. 그래서 밑에도 제가 설명으로 적어놨듯이 기존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출제하는 내용이 임긴 합니다만 속도가 붙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학생들이 무슨 말을 많이 했을 거냐면 문법 풀다가 시간을 다 버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저희 학원에서도 실제로 50분 동안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문법 문제만 풀다가 30분을 다 써버리고 나머지 20문제 정도를 이제 20분 안에 풀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타임어택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같은 경우도 8개를 의문 변동을 전부 다 적용을 해본 다음 숫자를 전부 다 적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방금 전 보셨던 문제지만 예시들이 전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총 20개의 단어 의문 변동 현상을 전부 다 적용을 해서 시간 안에 풀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역시나 낭패를 볼 시험이었다. 그래서 시간 부족을 대놓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끝나고 나서 시험 문제를 풀고 있었을 때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시간을 조금 아슬아슬하게 끝났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말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부량도 공부량이지만 얼마나 습관화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험 문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문제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는 보기 굉장히 어려운 문법 수준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언어와 매치뿐만 아니라 제가 대학교 전공이 국어교육과인데 국어교육과 전공에서 배웠던 전공 수준의 문법 수준까지도 아주 깊이 있고 심화된 국어 문법을 물어봅니다. 다만 아예 풀 수 없게 출제된 것은 아니라 그래도 학생들이 조금 더 고민해보고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는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임어택, 약간 시간에 쫓겨서 푼다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 보니까 그 조급함 때문에 잘 풀지 못하게 되는 문제의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요번 기말고사인데요. 기말고사에서 요 문제 유형이라든지 요 문제 유형은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 유형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 평가원이라고 불리우는 6월, 9월 시험이나 아니면 수능에서 출제됐던 문제 유형을 변형해서 낸 거죠.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평가원이랑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 유형을 거의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계속 테스트를 보고 있거든요. 테스트를 본 문제 중에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적응을 했으니까 다 맞췄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많이 틀렸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실제로 모의고사 같은 데서 출제가 됐던 거여서 학생들은 이미 연습을 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문제 유형이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예시 2개만 들어드렸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같은 데서는 이 비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비문학 같은 경우는 EBS 수능 특강, 올해 수능 특강에서 출제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자꾸 외부 지문을 끌어오는 게 이 신일고등학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교과서랑 이제 주어진 자수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좋은 성적이 나온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에서 자꾸 요구되는 지문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문법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아득히 넘는 문제 수준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미리 숙지해서 국어 실력을 쌓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높은 성적을 받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고요. 요번 기말고사 때 나왔던 역시나 문제 유형입니다. 여기 지문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지금부터 청소년의 팬덤 활동은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문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여기 보이는 게 바로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 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 B형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부터 청소년의 팬덤 활동은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지문이 똑같죠. 그래서 지문 똑같이 고등학교 3학년 지문을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물어보는 전형적인 신일고등학교의 패턴이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논의해야 될 건 이런 거죠. 다른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문 적중하는 것이 과연 이 신일고등학교 내신 대비에 적절한 방향이냐? 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도 2005학년도 수능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016학년도 화법 지문을 갖고 왔고요. 방금 전 같은 경우는 2014학년도, 5학년도 문법 문제를 갖고 오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문학을 가게 되면 그냥 학교 선생님 개인 일기장이 출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중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걸 보고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 즉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게 신일고등학교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문제 자체는 그래도 평이한 편이었다. 나머지 같은 문학 작품들 문제인데요. 문학 작품은 사실 굉장히 평이하게 냈습니다. 교과서랑 자소 위주로 공부했다고 한다면 아주 정직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고요. 변별을 가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 변별을 가하는 부분은 어디였었냐면 앞서 말씀드린 문법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난도 독서 지문이 나오는 독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요번에 문학 작품인데요. 문학 작품에 전문을 낸다고 학교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전문을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성석재 씨 작품의 그 작품을 공부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요새에 관한 명상과 관련돼서도 역시나 전문을 공부했습니다. 각각이 20장에서 약 40여 장이 되는 소설인데 전부 다 진도를 나갔어요. 근데 정작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범위로만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난이도도 역시나 쉽고 내신 범위도 이제 주어진 범위 밖에서 출제되지는 않았던 그런 문제의 유형이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객관식 문제였습니다만 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난도가 높기 때문에 시간 싸움을 유도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국어 영역만의 능력이 아니라 시험 스킬을 어느 정도 확인하게끔 만드는 문제 스타일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제 개인적인 이제 저도 사교육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공교육만을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시험 유형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지양해야 될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신일고 들어갈 정도면 사실 중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변별을 줄여다 보니 이런 문제 성향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밑에 보시면 문법 내용의 깊이가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전공 수준까지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만한 내용들을 많이 깔아놨어요. 물론 천천히 읽어보면서 적용을 해 나가다 보면은 풀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시간 부족 문제가 생기면서 좋은 성적을 받기는 좀 어렵겠죠. 밑에 보시면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라든지 선생님이 스스로 만든 지문까지 매우 다양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문제를 대응할 것이냐가 이 신일고에선 포인트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학은 그나마 평이한 편입니다. 특히 남자애들은 약간 이과적 성향이 좀 강하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A면 A다, B면 B다 이런 건 잘합니다만 A랑 A 프라임이 비슷할 수 있다를 애매해하기 때문에 문학을 보통 어려워야 합니다만 신일고는 다행히도 문학은 좀 평이한 편이에요. 다만 선택지에 대한 개념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답을 명확히 고르긴 좀 어려웠겠죠. 그냥 요번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 하는 동안에 문학 개념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판별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작품만 공부했다고 한다면 약간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으면 2학기는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면 2학기 되면 당연히 모든 부분 난이도가 상승할 겁니다. 왜냐? 신일고등학교 정도만 돼도 애들의 시험 적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같은 시험 난이도다 하더라도 1학기 때랑 2학기 때 시험 난이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심지어 10월 21일에서 25일입니다. 신일고등학교가 10월 말에 시험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개학을 하는데 약 2달 동안 기간 동안 진도를 나간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진도를 많이 나갈 것이다. 특히나 요번에 예측되는 시험 범위가 송민국 쪽인데 신일고등학교의 전적을 살펴보면 송민국과 더불어 연기작품인 사민국과 더불어 관동별곡까지 쫙 연기해서 얘들아 정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정작 EBS 수능 특강에서 나온 성산별곡 같은 걸 끌어와서 또 출제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개학하고 2달이라고 하는 이 넉넉한 시간 동안 나갈 진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해보자면 난이도 상승은 당연한 수준일 것이다. 그 다음에 문학도 이제 고전문학과 문법도 중세고 문법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맞춤법 문제가 나와요. 특히 요즘 학생들 어휘력 약한 걸로 되게 유명하죠. 최근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수업하다가 느끼게 됐는데 시세마다라고 하는 단어 뜻도 몰라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세마다라는 단어 뜻도 몰라? 라고 하지만 지금 이게 대한민국 학생들 평균이에요. 그러면 그런 학교 학생들한테 맞춤법 문제를 낸다고 한다면 우수수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그냥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1학기 때까지는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2학기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과 그냥 문법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중세고 문법과 맞춤법, 그러니까 맞출 수 있으면 맞춰봐라 하면서 학교 스님이 그냥 내버린다고는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변별 가르기 시작을 위한 영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올 만한 시험이 이제 곧 있으면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험 유형입니다. 그래서 절대 벼락치기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남학생들은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까지도 쓰지만 벼락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학생들은. 계획 세워서 공부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잘 안 들여져 있고요. 미리미리 공부하는 습관에 대해서는 거의 애들이 어차피 미리 공부했자 까먹는데 왜 미리 공부해야 되죠? 이런 식의 스타일이어서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한국사, 사회, 그다음에 필요 없는 기타 과목들을 버려가면서 공부하게 되는 스타일이 돼버리죠. 그래서 벼락치기를 하지 말라고 해도 벼락치기를 하게 되는 남자애들의 습관상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돌려줍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 저도 2번에서 3번 정도를 돌리는 걸 목표로 해서 벼락치기를 최대한 지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시험때라고 특별히 할 것도 의미는 없겠죠. 특별히 더 한다고 해서 성적이 더 하는 게 아니라 평소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평소 실력이 그대로 연결되는 게 시험 유형이 바로 신일고등학교다. 다시 말하면 내신 때 시험 유형과 모의고사 때 성적이 굉장히 비례하게 나타나는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은 잘하지만 모의고사를 못 파는 학생들이 있는데 신일고등학교 그게 비교적 비례해요. 그러니까 평소 모의고사 공부를 꾸준히 해온다고 한다면 아마 2학기 내신에서도 괜찮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학은 고전시가 교재를 지금 마무리 중이고요. 그래서 교과서 수로 작품이나 연기 작품을 미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작품을 거의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소설에 대한 개념을 나갈 건데 역시나 단순히 작품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분석이 나왔는가, 그리고 문제에서 왜 이 개념어가 답인가에 대한 접근법 위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고전 시간 아무래도 조금 암기가 많다 보니까 조금 암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2학기 때 소설을 들어가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낮아지겠죠. 문법 같은 경우는 현재 맞춤법 단어까지 전부 다 마무리를 했고요. 현재 중세국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예측되는 바로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 중세국어가 마무리가 될 텐데 만약에 학생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다시 맞춤법이나 아니면 중세국어부터 또다시 들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론상 학교에서 듣고 내신 때 듣고 지금 현재 수업 때 듣고 직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게 되면 총 4번을 듣게 되겠죠. 그래서 이 4번을 듣는 것을 목표로 여러 번 개념을 다지면서 기본 및 심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기출문, 지문 위주로 지금 독서 실전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접근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생소한 지문이 나타나도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각각 접근법을 다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지문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응하는 훈련까지 어느 정도 지금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은 어느 정도 연습이 되어 있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신일고등학교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일고등학교입니다만 이제 시험 기간 때는 보통은 이제 모의고사 위주로
진도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험 기간 때는 당연히 내신에 100% 몰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습서를 위주로 공부를 하되 이제 추가 자료들이 많이 나갑니다. 추가 자료들이 많이 나가서 특히나 숙제량이 애들이 경악을 할 정도로 많이 주기 때문에 숙제를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또 실력이 붙는 그런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시고요. 웬만하면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결석을 하거나 아니면 지각을 하게 되면 자료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상 자료를 제공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가 딱 수능 때도 국어 시험을 보는 때죠. 그렇죠. 학생들이 힘들지만 이렇게 해야만 조금 학습 습관이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웬만하면 뭐 추가 자료를 준다든지 이런 거는 좀 지양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부모님께서 애들이 하도 안 일어나니까 그래도 조금은 학생들의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학습 습관을 잘 들여놓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실제로 사전 질문에서도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방금 전 보셨던 내용을 토대로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답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혹시 있으실까요? 잘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실력도 네네. 항상 좋은데 네네. 결국은 내신 대비 한다고 하면 네네. 상대평가잖아요. 그쵸. 그럼 다른 학원에 네네. 선생님들은 어떻게 준비를 했길래 네네. 그렇게 높은 점수를 얻도록 학생들을 가르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네네. 항상 근데 앵콕 학원 같은 경우는 방금 전 보셨던 문법 문제라든지 독서 부분이 변별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문법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미리 학생들한테 나눠줘서 풀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제가 학생들한테 너무 전적으로 맡겨놨더니 잘 안 돼서 남학생들의 단점인 미리 공부하는 걸 미리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기간을 좀 길게 잡았더니 실제로 중간고사에 비하면 기말고사 때는 성적이 대체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 내린 바는 특별하게 내신 기간이라고 뭔가 더 하는 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평소 실력을 잘 다듬때 내신할 때는 이제 내신의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핀포인트 이 금방 기출 문제를 하게 해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조금 더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내용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개념 자체는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학원이라고 엄청나게 특별한 걸 제공해 드리겠다라고 저도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본질적인 실력을 키우기 위한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적이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국어 같은 경우는 1등에서 10등 사이에 드는 친구들도 꽤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신념이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애가 네네. 그거 네네. 너무 차이가 나 네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높은 확률로 학생들이 독해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문제풀이에 고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신일고 학생들은 계속 1대1 개별 면담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이거 이제 진단도 제대로 될 것 같아서 저희 신일고 다니고 있는 재원생은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외부에서 이제 혹시나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일단 아마 개별적 상담을 좀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솔루션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워낙 안 나오는 경향 그 이유는 좀 다양하니까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야기 때는 좀 기대되나요? 일단 조금 더 조교들한테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성적을 좀 높이는 방향도 지금 계속 회의하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좀 공부시키면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더 질문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다고 한다면 그 학원 차원으로 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개별 번호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개별 번호를 받아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상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 국어과 김건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일고 영어 맡고 있는 성시진이라고 합니다. 2학기 수업 안내이고요. 1학기 내신 문제 경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일고 지금 맡고 있고요. 1학기 결과는 말씀드리면 저희 반에서 1등급 2명 나왔고 2등급 2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3등급부터는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1학기 난이도에서 봤을 때 이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문제 구성이나 아니면 학생들 등급 컷이나 1등급 컷이나 이런 걸 판단했을 때는 중간이 기말보다 기말이 조금 더 어려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등급에 따라서 학생이 좀 느끼는 난이도가 다를 수 있는 문제 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별로 제가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그냥 적어봤는데요. 해석이랑 어휘랑 어법 세 가지를 봤을 때 어법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해석이랑 어휘가 상당히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럼 1등급을 맞으려면 무엇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영어를 뭐 계속 해야 되는 건지 3학년 1학기 때까지 지금처럼 그렇게 적지 않은 양을 계속 어떤 학습을 하고 숙지를 하고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 1학년일 때 1학년인데 1등급이 나오려면은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제가 단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1, 2학년 모의고사 독해 지문이 90% 정도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뭐 자녀분을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싶으시면은 1학년 모의고사랑 2학년 모의고사를 하나 뽑으셔가지고요. 옆에 해설지를 놓으시고 학생한테 한 번 더 해석해볼래? 그래서 해석이 만약에 어느 정도 매끄럽게 진행된다면 1등급 자질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해석이 좀 되지 않고 이렇게 툭툭 끊김이 있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이제 좀 착각하는 게 이해는 가는데 말로는 못 하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말로 할 수 있는 학생보다는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휘는 1, 2학년 모의고사에는 90% 정도 어휘를 안다고 하면 완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법 문제는 정확한 문제풀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은 텍스트,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닌 텍스트인데 그 텍스트를 준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 어법 교재나 만약에 펼치신 다음에 풀어봐라 이랬을 때 5문제 중에서 한 4개 정도 맞추면은 어법 문제 풀이 지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일고는 외부 지문을 출제하기 때문에 외부 지문은 말 그대로 이제 시험 범위가 아닌 텍스트를 가지고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건데요. 신일고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출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1학년 11월 달 모의고사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문항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나눠둔 자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말고사 기준으로 제가 분석을 했고요. 위에 있는 이제 전체 31문항, 그다음 선택형, 저희가 이제 객관식이라고 하잖아요. 객관식 27개, 서술형 4개 이렇게 출제했으니까 31문항입니다. 문항이 31개라는 거는 감이 좀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적은 편이 아닙니다. 왜냐면 수능이 저희가 시간이 70분이거든요. 영어 영역이요. 근데 거기서 듣기가 23분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47분이 남고요. 그럼 47분이 남았을 때 OMR 카드 마킹까지 포함해서 47분이에요. 그러면은 학교 시험 시간이랑 약간 비슷하니까 좀 비교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듣기가 17문항이니까 28문항이 남습니다. 그건 다 객관식 문항이고요. 물론 이거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공부를 해서 숙지를 했으면 이건 내가 아는 거니까 쫙 빨리 보고 풀 수 있겠다. 근데 약간 절대적 비교를 하면은 수능은 47분 동안 28문항을 풀어요. 근데 신일고는 31문항입니다. 그리고 서술형도 4문항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시간이 넉넉치 않습니다, 사실은. 문제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이게 100점이고요. 100점 만점에서 서술형이 20점이고요. 100점 만점에서 가장 배점이 많은 게 어법입니다. 어법이 32.8점을 냈으니까 사실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냈습니다. 30점이 넘게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쪽에 이제 난이도를 평가해 놨는데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 문항 어떤 수준,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좀 얘기한 거,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에 배점을 본인 판단 시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에 배점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했을 때 제가 난이도를 매겨봤는데요. 일단 최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 문제는 절대 풀 수 없다. 이런 문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항은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해석이 어렵다라는 거 약간 그러니까 이 해석이 정확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제가 해석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정확해야 되고요. 근데 해석이 빨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법은 제가 중상이라고 써놨거든요. 어법 문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0문항이 어법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지만 어법 사항을 묻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영작을 해야 될 때 그 단어를 변형시켜야 되니까 이제 어법을 알아야지 정답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문항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10문항 이상의 이제 어법 능력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항이 출제가 되면 어떤 학생들이 가장
문제를 풀 때 실제 자기가 결과가 나왔을 때 가장 점수가 잘 안 나오냐면 모의고사 점수는 높은데 모의고사는 왜냐하면 어법 문제가 딱 한 개 나옵니다. 어법 문제 딱 한 개 100점 만점에 모의고사는 2점이고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잘 푸는 학생들은 어법이 강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텍스트를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고 빨리 읽고 그래서 모의고사를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이 풀어봤고 중학교 때 훈련을 많이 했고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풀이에 특화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법은 약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은 잘 읽는데 어법 문제는 못 푸는 거죠. 이런 학생들은 이런 시험 완전 쥐약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는 모의고사 1등급 아니면은 1등급 밑으로 내려가도록 89점 중학교 때 항상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어법 문제 풀이를 공부를 안 하면 이제 이런 시험은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이건 좀 자세히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이제 사실은 드릴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항이 그러니까 앞에는 좀 쉽습니다. 문항이 앞에는 좀 쉽고 뒤에 갈수록 어렵고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제가 말하는 건 1등급 아니면 2등급 초반, 극초반 이런 학생들은 점수가 중간고사보다 올라갔어요. 걔네들은 시험 오히려 더 잘 봤고요. 근데 이제 중위권 아니면 하위권 학생들은 시험 특성상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위권이랑 중위권이랑 더 점수가 기말고사 때는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고요. 문제 배열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어법 문제를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일고는 항상 변형 문제를 출제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이거는 작년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올해도 역시 변형 문제를 출제했고요. 외부 지문 항상 출제하는데 어법, 어휘, 주제 출제했는데요. 제가 예상할 때 2학기 때는 외부 지문 아마 빈칸 문제 출제할 겁니다. 이거는 거의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2학기 때는 외부 지문 분명히 빈칸 문제 출제할 겁니다. 왜냐면은 1학기 때 그 교재에서의 범위가 어법이랑 주제, 제목, 요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생님이 그 부분으로 출제를 하신 것 같고요. 어휘는 1학기 때 이제 텍스트 범위가 아니었는데 제 생각에는 고민하다가 내신 것 같습니다. 2학기 때는 분명히 빈칸 문제 출제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가시면 순서 문제도 출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법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고요. 선택지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택지는 말 그대로 이제 1, 2, 3, 4, 5번을 고르는 건데요. 선택지가 너무 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만큼 선택지가 길어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받으면 왼쪽에 반 페이지가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 개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석을 빨리 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난이도를 좀 증가시켰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상위권 학생들 있잖아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해석이 기본적으로 빠르고 어휘가 단단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이런 거 풀 때 그냥 풀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기본적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점수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6번에 쓴 내용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인근 학교들은 뭐 창문여고나 아니면 뭐 개성고나 용문고나 뭐 이런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교에서 정해주는 시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영어 시험에서요. 그 작년 기출문제, 뭐 재작년 기출문제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대동소이한 형태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저번에 나왔던 형태랑 똑같네.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이번에 나온 게 작년 거랑 비슷한 내용이 나왔네. 심지어는 같은 문제도 있고요. 근데 신일고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왜 정해진 게 없냐면요. 선생님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선생님들이 바뀌셨었고요. 올해는 이제 작년에 계신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남으시고 그래서 학교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다 출제하시고요. 물론 한 분은 안 바뀌셨으니까 그분은 기존의 형태대로 출제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올해 문제를 그러니까 올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문제를 작년 문제랑 비교한다든지 재작년 문제랑 비교해 보면은 물론 똑같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어법사항이라서 그건 내신 것 같은데 그 똑같은 뭐 한 2개, 3개를 뺀다면 나머지는 형태가 완전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1학기 때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2학기 때도 이렇게 나오겠네? 라고 판단하는 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본기가 탄탄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너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해석을 잘하려면 어휘가 강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해석이랑 어휘가 얼만큼 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수능 어법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아주 탄탄한데 그 상태에서 텍스트를 쭉쭉 흡수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기초는 그러니까 기본기는 약한 상태에서 텍스트는 쫙쫙 흡수했다. 그럼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텍스트를 흡수는 잘 안 했는데 기초 체력이 너무 좋다.
그럼 이런 학생은 80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80점이 넘어봤자 3등급이지만요. 3등급 때문에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암기하면은 그럼 잘 볼 수 있냐? 암기해서 잘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형을 시키고 외부 지문을 출제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암기해서 잘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암기하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문제를 제가 거기다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외부 지문이고요. 이게 학교에서 주지 않은 텍스트입니다. 외부 지문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밑줄 친 단어가 오른쪽에 영영풀이가 잘못된 걸 고르는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영어 단어는 전부 다 학교 단어장에 있던 단어입니다. 학교 단어장의 시험 범위가 1부터 31이었는데요. 전부 다 거기 있던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려운 문제라서 예시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의 또 다른 예시인데요. 이게 원래 교재에 있던 텍스트고요. 이게 원래 교재에 있던 텍스트고 이건 이제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할 때 부작용이 있으니까 고려하라는 지문인데요. 얘랑 비슷한 내용의 외부 지문을 어디서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셨는데 그러면은 애들은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혼란스럽습니다. 왜냐면 이건 부정적 내용이었는데요. 이 외부 지문은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이 긍정적이다라는 방향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혼란을 주기 위해서 외부 지문을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어법 문제가 난이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온 어법 문제 중에선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지문 2개를 합한 다음에 밑줄을 많이 치고요. 이 중에서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까다로운 문제, 어법 문제 형태입니다. 이 어법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선택지가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선택지입니다. 지문이 아니고요. 이게 선택지 1개고요. 굉장히 지문이 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입니다. 저는 그러면 시험 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 반복을 좀 많이 시켜서 자연스럽게 숙지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거를 지문을 다 암기하기에는 생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문을 다 암기해버리는 것은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행위라고 전 보고요. 그래서 수업을 한 다음에 제가 요약 정리한 노트가 있는데요. 그 노트를 제가 코팅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팅을 했기 때문에 휴대하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번에는 매주 줄 예정이고요. 전 테스트를 좀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어휘 테스트랑 해석 테스트랑 지문에 나오는 구문 내용을 구두로 테스트를 볼 때도 있고요. 아니면 서면으로 테스트를 볼 때도 있고 이래서 저는 좀 반복 학습을 많이 해서 숙지를 시키는 쪽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체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 체력 강화하는 쪽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휘나 아니면은 어법 문제 풀이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해석도 제가 같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건 제가 넣긴 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24시간 해주는데요. 이런 걸 좀 넣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넣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거는 1등급 받은 학생 어머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여쭤보질 않아서 제가 이렇게 다 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만 잘라가지고 그 학생이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학생 원래 그러니까 기본기가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을 하고 나면은 그 수업 영상을 그날 밤에 제가 업로드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결석 시에는 제가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거든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수업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전 질문 주신 거에서 만약에 한 문제를 더 맞추려면 그게 이제 수학이랑 영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등급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70점대나 80점대 학생이라면요. 일단은 그 지문 전체에서 선생님들이 정해주시는 학교 선생님이 정해주실 수도 있고 본인이 다니는 학원 선생님 정해주실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 문장 아니면 중요 어법상 아니면은 요 문장은 굉장히 복잡하니까 구문이 요거는 외워라. 그래서 그거를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생이 그거를 만약에 7, 80점이면 그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아깝게 1등급이 안 나왔다. 중간 때 1등급이 나왔더라도 기말 때 90이 점수가 넘지 않았으면 1등급이 안 나왔거든요. 기말에 이제 시험이 조금 아이러니하게 이제 중위권 학생들은 점수가 내려가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말 때 점수가 올라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깝게 이제 1등급이 나오지 않은 학생들은 본인이 틀린 문제가 뭔지를 그러니까 학생들은 신일고 학생들이 이제 남학생이다 보니까 그날 시험 친 날은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기네끼리 맞추고 막 뭐 저한테 문자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 지나가면 다시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거.
그래서 시험지 갖고 오라고 그러면 만약에 학생이 새로 등록해가지고 지난번에 시험지 갖고 오라고 그러면 시험지 뭐 버렸다든지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뭘 틀렸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1등급이 안 된 학생이라면 분명히 90 초반이거나 80 후반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틀린 문제가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많으면 4개? 4개까지 안 갔을 겁니다. 한 3개, 2개 그러면 본인이 틀린 문제가 뭔지를 냉철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학원 선생님이랑 분석을 해보셔도 되고요. 1등급이 안 나온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그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해석이 틀렸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어휘 뜻을 몰랐다든지, 근데 이게 어휘 뜻을 몰랐다는 거는 사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1, 2등급 언저리에 있는 학생들은 이 단어장을 대부분 다 숙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은 사실 이게 베이그가 모호한인데요. 이걸 단어 뜻을 알지만 이게 willing to change가 해석이 안 되면은 여기서 단어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1, 2등급 학생들은 약점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틀린 문제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요. 자기가 뭘 틀렸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거를 먼저 찾고 나서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근데 대부분 한 끗 차이거든요. 사실 한 문제 차이고 한 끗 차이기 때문에 그 한 끗 차이는 디테일이고요. 그러면은 어휘에서 디테일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법에서 디테일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메꿔주면은,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있으니까 그 정도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본인이 의지가 있고 그걸 메꿔주면은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성시진이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앵콕학원 지금 수학 담당하고 있는 우재필 선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17년 정도 지금 수학 강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앵콕학원에서 지금 한 3년 반 정도 일하게 됐네요. 벌써. 그래서 3년, 이제 4년 전이죠. 그때는 이제 저기 미래탐구학원에서 거기서도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그렇게 해서 또 원장님 이렇게 해서 또 소개를 해서 원장님하고 원래 조금 알던 사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강사를 하게 됐고요. 수학과에서 이제 지금 수학과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조금 이제 수학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늘 계획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3년도 2학기 때는 어느 정도로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내신 경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1학기 때 내용을 보고 2학기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3년도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항수와 똑같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문항수는 매번 다 똑같다. 단지 여기 점수들만 좀 차이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없었습니다. 근데 부교재가 없었다라고 해서 뭐 그런 거에서 공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킬러 문항이나 준킬러 문항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범위는 이렇습니다. 도형의 이동에서부터 역함수까지 시험을 봤었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금 원해방정식까지 시험을 봤기 때문에 아마 2학기 중간고사는 아마 똑같이 도형의 이동부터 역함수까지 시험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문항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시간이 부족했었고요. 1학기에 비해서 2학기에 들어가면서 사실 킬러 문항의 비중이 되게 많이 늘어났었어요.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17번부터 20번까지가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4문항 정도가 킬러 문항이었고 준킬러 문항이 3문제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뒤에 있는 문제들이 전부 다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상당히 등급 컷이 되게 촘촘했어요. 보시면 1등급이 86.5점이었고요. 2등급이 81.9점이었습니다. 그리고 3등급이 73.9점, 그 다음에 4등급이 68.2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적지는 못했는데 5등급이 60 초반이었습니다. 확실히 신일고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공부해요. 신일고에서 3등급에서 사실 5등급까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사실 다른 학교 가면 2, 3등급 맞고도 충분한 아이들이에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성적을 받기가 되게 어렵고, 실질적으로 지금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도 지금 한 20명 정도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지금 다른 학교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 신일고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1학기 때에 비해서 2학기, 그 다음에 2학년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등급을 받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점수대가 조금 많이 이게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 컷은 낮지만 아이들이 점수대가 많이 몰려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여기서 실수 하나 하면은 이게 또 등급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4년도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근데 올해를 좀 경험해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학년 애들이 2학년 애들보다는 약간 조금 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똑같은 난이도라고 생각했는데 점수대는 사실 요번 1학년 애들이 좀 더 점수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도 이렇게 23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없이 일단은 20문항하고 3문항 이렇게 나왔었고요. 사실 부교재가 있었는데 부교재가 있으나 마나한 교재였습니다. 개념 유형 플러스라고 해서 이게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사실은 이게 중학교 때는 이게 내신용으로 해서 아니면 선행용으로 해서 좀 잘 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쓰는 교재긴 한데 고등에서는 사실 쓰지 않는 교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념 유형 플러스는 킬러 문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한테 개념 유형 플러스를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시너지를 더 풀라고 했고 그래서 차라리 기출문제를 더 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쓴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학원들에서 가장 안 쓸 교재 같아서 선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농담식으로. 2학기 때는 좀 교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포스로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림포스 교재도 근데 사실 말씀드리면 문항수가 되게 적어요. 그리고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림포스 말고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조금 잘하는 친구다라고 하면 올림포스 고난도나 아니면은 이왕이면은 이제 올림포스 기출문제집 이런 것들을 풀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2학기 같은 경우에서 지금 시험이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계속 킬러 문항이나 준킬러 문항의 문항수를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준킬러 문항이 많이 늘었다. 12번까지는 사실은 쉬운 문항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내가 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나오고 사실 13번부터 해서는 문제들이 보통 준킬러 문항들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조금 많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은 매우 부족합니다. 2학기 들어가면 더 부족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학기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름방학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여름방학만큼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없거든요. 이제 개학하고 나면 사실 이제 또 바빠요. 아이들이 이제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 행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9월 달에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석도 끼어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하는 거가 좀 빠듯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좀 나은 건 신일고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중간고사가 좀 늦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기말고사를 대비할 기간이 짧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 이제 2학기 잘 보려면 사실 학기를 잘 보려면 기말고사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이를 조금 쪼은다라고 하면은 시험 끝나자마자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좀 쪼아야지 조금 기말 대비가 잘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도형의 이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 파트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형의 방정식 지금 들어가는 평면좌표나 직선이나 원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해야 하고요. 지금 저희 반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혹시나 공부를 시킨다라고 하면 그 부분 복습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비해야 되는 게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형의 이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역함수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수학하에서 지금 절반 이상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수학하의 절반 이상을 들어가면서 도형의 이동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중간고사 범위가 확실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비하는 데 되게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양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이도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준킬러 문항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확실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시면 일단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기출문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트렌드 자체가 약간은 준킬러 문항을 많이 늘리고 킬러 문항을 늘렸다라는 얘기는 지금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학생들의 전체적인 퀄리티를 올리겠다라는 게 지금 학교의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고요. 특히나 자이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사실 지금 2학년 올라가면
2학년 같은 경우에 부교재는 수능 기출의 미래라는 교재를 썼거든요. 거기서 모의고사에서 이제 킬러 문항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문제집이었고 실질적으로 2학년 들어가면서 난이도가 확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1등급 컷이 80 초반으로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2학기 기말 때 저희가 1등급 컷이 90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넘어가면서 1등급 컷이 80.5인가 그랬었어요. 모의고사를 해서 확 올라간다 라는 걸 보시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상위권을 노리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아이가 혹시나 한 2등급에서 아니면은 이제 4등급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다 라고 하면 사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독을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뭐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 좀 반복적으로 봐가지고 좀 기계적으로 푸는 연습도 조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조금 시켜놓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나 우리 아이가 한 4, 5등급 혹은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다라고 하면 사실 기본 개념들만 좀 풀어도 점수가 나오거든요. 12번까지만 다 맞아도 점수가 4, 50점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은 그게 이제 4, 5등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밑으로 가는 친구들은 사실은 기본 개념도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등급별로 해가지고 조금 준비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신일관을 지금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개관해가지고 지금 신일관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제가 지금 수업을 가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요일에는 이상호 선생님이 지금 기본반을 해서 소수정예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약간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레벨 차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신일반 같은 경우에 컨셉은 크게는 3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가지 그룹에서 내가 어디 드는 게 좋을지 이거를 컨셉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잘하는 친구들이다 그리고 극상위권이다 라고 하면 원장님 반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을 듣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 아이가 이제 좀 중상위권이다. 그래서 극상위권이 반에 가서 좀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희 반에서 수업을 듣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저희가 좀 수학이 많이 부족해요 라고 지금 현재 소수정예 반으로 해서 지금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상호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금이나 화목 아니면 수토로 해가지고 지금 수업이 되고 있고 지금 거의 대부분 반이 지금 인원이 차긴 했어요. 소수정예를 해서 아무래도 6명씩까지밖에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마감된 요일도 있고 소수정예로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신일고 수학은 일단은 그렇게 레벨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저희 반에 대해서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중상위권 아이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3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친구들이 2, 3등급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 반에 뭐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친구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또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추가적인 교재를 선별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풀리고 있고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 일단 상위권도 그리고 중하위권도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쉽고 재밌게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실 보내보시는 어머니들도 수업 시간이 뭐 지루하거나 아니면 가기 싫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재밌게 학생들 정말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 관리는 저희 같은 경우 수업이 2시간 수업 2시간 클리닉이거든요. 평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일찍 오는 친구들은 한 3시 반, 4시에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4시쯤에 출근을 해요. 그래서 사실 4시부터 해서 1학년이나 2학년 아이들 질문을 받아주고 있고요. 일찍 온 친구들 뭐 거기서 라면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밥 먹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4시부터 6시 정도까지는 학생들 개별 질문을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다 받아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별 질문은 그 시간대에 주로 받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신일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수업 시간은 2시간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반 이제 수업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해드리면 저희 구성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방학 때는 선행을 해서 기본 개념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 여름방학 때 저희 반 같은 경우에 마플 교과서로 해서 진도를 한 바퀴 나갔습니다. 마플 교과서라는 교재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가벼운 교재는 아니에요. 개념서들 중에서 가장 좀 어려운 교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부터 해서 사실은 상위 개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진도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교재였는데 이번 여름방학 때는 그렇게 해서 교재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반 같은 경우에 추가 클리닉을 실시했습니다. 많이 오는 친구는 두세 번씩도 오고 아니면 최소 한 번은 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1시부터 5시까지 와가지고 추가 프린트를 풀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풀린 거는 저희는 올림포스 이제 기출문제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걸 추가 프린트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클리닉 시간에 풀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저희 반은 이제 다음 주부터 새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진도가 마무리가 되면 다음 주부터 해서 마플 시너지로 나갈 거고요. 지금 학교 교재, 부교재가 지금 올림포스거든요. 근데 신일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부교재로 해서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교재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올림포스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상위 문제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연습 문제 몇 개는 사실 프린트 해주면 다고 그냥 책에서 어차피 학교에서 풀기 때문에 그거 풀이해줄 거라서 오히려 올림포스 고난도를 풀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반은 일단 8월 달부터 해서 9월 초까지는 일단은 올림포스하고 마플 시너지로 해서 유형을 잡아갈 겁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해서는 저희가 내신 대비 교재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교재는 사실은 저는 미탐에서부터 쭉 사용했던 교재입니다. 이거를 매년 저도 이제 주변 기출들 가지고 사실 분석해가지고 매년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유형들 그리고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수록해가지고 지금 그걸로 해서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시험은 이런 것들이 더 잘 나온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 사실 여기 교재에서는 사실 기출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적중률이 좀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연습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는 파이널 자료가 2차에 걸쳐서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반 수업 구성은 일단 이렇습니다. 일단 2시간 수업에 2시간 클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시간 동안은 개념 정리 및 유형 정리를 저하고 같이 하게 될 것 같고요. 2시간은 일단은 30분 정도 일일 테스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1시간 반 정도는 숙제 검사 및 그 다음에 오답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숙제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하고 어머니 그리고 저희 조교쌤 계정하고 그 다음에 저 이렇게 해서 4명이 들어가 있는 카톡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카톡방에다가 학생들이 숙제를 올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숙제에서 내가 틀린 문제들을 번호를 올리면 조교 선생님들이 이제 매스플래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거와 비슷한 쌍둥이 문제들을 만들어줘서 그걸로 오답 노트를 할 수 있게. 클리닉 시간에는 그래서 1일 테스트를 보고 두 번째는 그 오답 노트를 푸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교 선생님들한테 개별 질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은 앞에 일찍 못 와서 질문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또 카톡으로도 질문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서 태블릿 PC로 해서 지금 질문을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탭으로 풀이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영상까지 다 이렇게 녹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풀이뿐만 아니라 영상까지도 같이 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일고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리가 진행이 될 거고요. 1학기 때 그래도 성적이 좋았으니까 2학기 때도 좋겠지. 똑같이 공부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데 오히려 절치부심으로 해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성적이 오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 좀 성적이 많이 바뀐다. 그래서 혹시나 1학기 때 성적이 조금 불만족스러웠던 어머님들은 2학기 때 성적이 사실은 이 친구가 얼만큼 공부했냐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저희 반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마플 교과서에서 개념을 한번 나간다. 그 다음에 저희는 마플 시너지로 한번 개념이 나가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 교재로 나오고 일단 진도를 3번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시험 보기 전에 기본 3회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겨울방학 때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도 마포교과서로 해서 수학원을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1학기 때는 개념을 이제 확통을 나가고요. 2학기 때 기하를 나갑니다. 학생들한테 수투는 사실 선택으로 해서 하겠지만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확률과 통계는 무조건 필수로 듣게 했습니다. 또 차이점이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대평가거든요. 근데 기하는 절대평가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1학기 때는 2학년 애들 할 때 확통 수업을 그래서 저도 주말 오전에 깔았었고요. 근데 2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기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2학기는 깔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리닉만 열고 요번 여름방학 때 대신에 기하 이제 듣는 친구들은 무조건 다 들어라. 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거기서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 원리나 교과서 정도 풀 수 있는 정도면 사실 A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저희가 학교별반 하면서 사실 이제 재작년부터 이렇게 해서 학교별반 했는데 사실 재작년에는 제가 신일고를 맞지 않았어가지고 사실 신일고가 거의 없는데 2학년 애들이죠. 작년에서부터 신일고를 맡았었고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사실 좀 애들이 많이 늘었어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2학년 애들이 사실 대부분이 다 신일고 애들이긴 한데 좀 많이 늘었고요. 애들 성적도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뭐 들어왔을 때 뭐 5등급, 6등급이었던 친구들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3등급 아니면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면 저도 학생들 성적을 계속 꾸준히 올려가지고 못해도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갔을 때 더 높은 성적을 바라볼 수 있게 열심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앵콕에서 신일고 통합과학 맡고 있는 박승욱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설명회 준비하면서 와서 무슨 얘기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2학기 설명회는 이미 한 번 시험도 2번이나 봤고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좀 있는 걱정들을 좀 해소하고 싶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앵콕에 맡겼을 때 맡겨도 되는 선생님인지 좀 알고 싶기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고 학생들과 어떤 공부를 같이 해나가는지를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저는 강북의 앵콕학원, 강남의 로고스 학원에서 과학을 진행하고 있고요. 고1은 통합과학을 진행하지만 고2는 화학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PPT를 구성할 때 바로 이렇게 좀 자랑을 좀 넣었어요. 요 결과가 이번 1학기 때 낸 결과 중에 일부를 발췌해 온 건데 여기에 이제 제가 학생들과 같이 진행하는 수업의 특징들이 많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제 수업의 컨셉은 최대한 1대1로 학생들을 많이 지도해 주자 이런 컨셉으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하고 신입생 상담을 하면 아무래도 1대 다수의 수업이다 보니까 질문을 잘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과외보다 더 많이 질문을 받아주는 수업을 만들어 보자 해서 보통 3시간 수업 기준으로 학생들이 올 수 있는 클리닉 시간을 한 17시간 정도 배치를 해놔요. 각자마다 스케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시간에 와서 1회 이상 1회는 꼭 필수고요. 만약에 과학이 좀 약한 학생의 경우는 2회, 3회 참여해서도 극복할 수 있게 아니면 과학에 너무 자신 있는 친구들은 뭐 오래 시간이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해당 양을 적당하게 빠르게 해내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학생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겠다. 언제든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1학기 때는 17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저희 순공 스터디 카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스터디 카페에서 이렇게 심야에도 많이 진행을 해주고 이래서 보통 확인학습 클리닉이라고 많이 하는데 정말 거의 학생들이 별칭을 붙여준 게 무수면 클리닉이라고 선생님 잠 언제 자요? 이렇게 할 정도로 모든 학생들을 1대1로 이렇게 관리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의 강점은 보통 들어오면 학생들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2 화학을 한 35명? 그래서 마감되는 거의 유일한 과목인데 저희 과탐 중에 그 학생이 대부분 저랑 고1 때부터 통합과학 때 같이 해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부심이 유일하게 있다면 어딜 가도 저만큼 1대1로 이렇게 많이 봐줄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그런 컨셉을 잡아서 잘 지켜오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저를 믿고 이렇게 2년 동안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수강생은 4등급이 없습니다. 아예. 만약 학원에만 보내주신다면 안 나오는 학생은 어쩔 수 없지만 보내주신다면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10시간이고 주 2회고 3회고 같이 계속 해주거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성적이 좀 나와 있는데 창문 요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창문여 고2가 제가 6명밖에 없어요. 근데 전원이 90점 이상이고 100점이 2명이고요. 영문고는 여기에 이제 전교 2등이 있는데 전 영문고가 총 4명이에요. 영문 고2가. 근데 그 중에 2명이 1등급이고 1명이 2등급이고. 개성고 요 학생이랑 요 신일고 학생의 경우가 좀 비슷한데 이번에 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80점대가 나와가지고 제가 위로의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1등 맞고 싶었을 텐데 제가 이걸 까먹었어요. 원래 성적을. 그래서 위로를 했는데 선생님 저 되게 많이 오른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올라서 자기는 만족한대요. 그래서 그럼 이거 선생님 이렇게 홍보해도 돼? 해서 이제 갖고 온 거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많이 제가 보내주시면 정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봐준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과학을 열심히 한다고만 잘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뛰어난 학생인데도 가끔 성적을 못 받는 학생의 케이스가 있어요. 요 학생의 경우가 이제 독학하다 온 학생인데 만나봤는데 너무 이해도가 좋고 문제도 잘 푸는 거예요. 그럼 너가 어떻게 4등급을 맞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이 통합과학의 특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랑 만나서 100점 맞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4등급 맞은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 차이가 이제 어디서 왔냐 하면 통합과학에 대해서 공부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혼자 그냥 완자나 오투 이런 문제집 있잖아요. 과학 유명한 거. 그런 걸 풀었대요. 근데 사실은 신일고 내신이나 신일고 포함해서 모든 통합과학 내신이라는 게 학교별 특징이 굉장히 세거든요. 학교별 특징이 세다는 게 뭐냐면 시중 문제집에는 절대 없는 문제가 꼭 출제가 돼요. 절대 없는 문제가 뭔데요?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 있죠. 교과서에 이제 별책 부록에 막 예시로 나오는 뭐 어떤 과학자가 우주선을 처음 탔는지 뭐 이런 건 사실은 고1 때 안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그런 걸 꼭 지문에 넣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시중 출판사 문제집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출판사 문제집으로 이렇게 실력을 올려가다가 마지막에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선생님 이런 것도 중요하게 여겨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제가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줘요. 그렇게 하는 방식은 제가 매주 학생들한테 학교 선생님 필기를 받습니다. 신일고는 일관된 경향성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매 중간고사, 기말고사마다 학교 선생님의 필기와 수업을 토대로 마지막에 학생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모르는 걸 얘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이런 걸로 문제화된 건 별로 없던데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게 맞아요? 라고 말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중요도 선별을 시험 1, 2주 전에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조금 구체적인 얘기로 가보면 통합과학 2학기 내신 대비는 2단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물리하고 화학인데요. 물리는 특별히 전기 단원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요. 화학은 산화환원 단원을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데 왜 어렵냐? 수능 문제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내기 때문이에요. 지구과학하고 생명은 왜 안 어렵냐? 외우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외우는데 아주 구차한 것까지 외워야 되는 게 좀 피곤하긴 한데 이 두 개는 구차한 건 절대 안 나오지만요. 고난도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심화해서 깊이 들어가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2단원을 잘 잡아야 노력이 이제 먹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2단원을 잘 못 잡으면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하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충분히 내신 커리큘럼에 따라오면 할 수 있는데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중등과학에 대한 기본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는 막 전기를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좀 멀리 보내는 걸 배우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전압, 전류, 저항 이런 걸 배워요. 기본 요소에 대한. 근데 그런 설명이 없이 바로 들어가요, 통합과학.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내가 좀 전기가 자신 없었다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자체 교재에 0번을 만들어 둡니다. 그냥 완전 노베이스여도 이해할 수 있도록 중등과학 때 이 통합과학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을 다 정리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가 없어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중등과학 내용을 다 정리하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문제도 과학이나 수학은 보통 오답 노트를 많이 하는데요. 아무 때나 오답 노트를 하면 안 되거든요. 시기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거는 어떤 문제를 푸는지에 따라 달라요. 과학 문제집은 크게 3가지로 종류가 나뉘거든요. 여기 5번째에 써놨는데요. 일반적으로 문제은행 사이트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 유형의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은 역대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기출 문제는 제가 신일고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서울시의 대부분 기출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파이널에 신일고 기출하고 비슷한 문제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출제하기도 하거든요. 처음에 뭘 풀어야 되냐면 문제은행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거는 양이 많은 건데요. 문제 오류도 가끔 있고 그래요. 근데 이때 절대 오답 노트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때는 내용 암기를 위해서 문제수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면서 내용의 체득을 원해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내용이 좀 이해가 많이 됐다면 그때 좀 정돈된 문제 있죠. 출판사 문제는 거의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문제는 오답 노트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이 출판사 문제나 기출 문제 풀 때 틀리는 건 진짜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오답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1대 다수의 수업이니까 과제가 일괄적으로 나가잖아요. 뭐 일주일에 100문제 하면 이렇게 100문제 나가는데 틀리는 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럼 보통 저도 이제 이전 수업에는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을 그냥 프린트해서 2차 과제를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유료 프로그램을 하나 도입했는데 이제 전주에 진도 나간 거에 대해서 주간 테스트를 매일 보잖아요. 매주. 채점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 시험지 첫 장에 QR코드를 저는 심어둡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QR코드에 답지를 입력을 하면 저한테 일괄적으로 몇 번 틀렸는지에 대한 정보가 쫙 와요. 그럼 제가 2차로 제공되는 문제에서는 오답 유사 문항을 학생별로 그때는 다 따로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제공이 되기 때문에 클리닉 시간도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남이 모르는 거 제가 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제가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유사한 문항을 제공해서 학생별로 취약한 문제를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볼 수 있게 이렇게 좀 제공하고 있는 게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는 수업이 이렇게 3시간씩 토요일, 월요일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요. 저는 수업 시간에 나가는 과제를 다음 주 수업 시간에 해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은 양을 적용해 보는 시간으로 쓰고 싶어서 저는 과제 점검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일에 깔려있는 그 클리닉 시간 있죠? 그 시간에 개인별로 다 과제 점검을 맞춰줘요. 왜냐면 예를 들어 어떤 단어는 질문이 조금 나와서 10문제가 나오면 저는 3시간짜리 수업을 준비했는데 질문이 조금 나오면 시간이 좀 빌 수도 있고 많이 나오면 뒤에를 좀 막 허겁지겁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수업에 3시간 동안 알차게 할 걸 다 준비하고요. 과제는 평일에 클리닉 시간을 제가 많이 마련해서 그때 과제 점검을 1대1로 다 해주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일에 클리닉을 꼭 필수적으로 저희 수업은 참여하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성적 향상의 사실은 비결이다. 이렇게 의식해 주시고 혹시나 등록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클리닉, 평일 클리닉을 시간이 안 맞는 경우는 없거든요. 제가 어떻게든 맞추니까 필수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